오늘 이용준 교수님과 함께 네.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이렇게 반갑게 맞이하면서 좋은 이야기를 좀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네. 그동안에 이 국제법과 관련해서 좀 살펴볼 시사 사안들은 그리 유쾌한 소식들은 아니죠. 없어요. 네네. 네, 특히나 이 일본군 그야말로 저는 그 위안부란 말도 진짜 네, 쓰기 싫거든요. 강제 종군 위안부입니다. 그쵸. 강제 종군 위안부. 이 관련해서 지금 좀 우리가 짚어볼 일이 있는데 지난 2월 16일에 네. 저희 그 위안부 할머니 가운데 한 분이신 이용수 할머니께서 네.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호소는 안 되겠다. 네. 싸워야겠다라고 하시며 국제사법재판소 이걸 줄여서 ICJ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여기에 네. 회부해 달라. 네. 이렇게 그래서 정부에 판단을 받아달라. 그랬죠.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네. 지금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국가에서는 뭐라고 언급을 안 하는 것 같고 정부가 지금 꿀먹은 벙어리죠. 예. 검토하겠다고는 하고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가 올 3월에 봤던 기사로는 경향신문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추진하시는 분들 그리고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의 인터뷰를 보긴 봤었거든요. 근데 우리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이용준 교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 좀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어서 오늘 좀 모셔봤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는 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판결이 올 있었습니다. 1월이었었어요. 1월 23일인가요?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판결이었었잖아요. 그렇죠. 그간에는 이제 뭐 민사 소송들이 있었거든요. 증용공 같은 경우도 민사 소송이었는데 이제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를 해서 서울 중앙지법 민사 34부에서 이제 위안부 강제종군 위안부 피해자들한테 일본 정부가 1억 원씩 배상을 하라는 그런 판결을 했죠. 일본이 이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면서 이제 그 판결 1심 판결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을 배상할 수 있는 길이 이제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가 않으니까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그럼 이것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서 판단을 받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외교부는 고려하겠다고만 말을 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우리나라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직접 회부를 하고 어떤 판단을 받고 해본 경험이 있는지 기존의 사례가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현재까지 그건 없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이용수 할머니께서 말씀하신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해당 사안을 회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 여부. 그 실체적인 문제는 제가 저도 똑같이 분노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과연 그것이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그 문제만 간단히 몇 가지 사안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아셔야 될 것은 한국에서 가장 큰 오해를 갖고 있는 게 국제사법재판소를 너무 정치적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명확한 유엔의 사법기관입니다. 따라서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엄격한 재판 규칙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심리를 진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소위 권력 정치의 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는 건데 일본이 거의 꽉 잡고 있대.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일본은 이제 물론 그 상설 국제재판소 PCIJ 1922년부터 계속 재판관을 배출하고 있고 물론 오하다 재판관이 소장까지 한 적은 있죠. 하지만은 어떤 재판관 혼자서 그것을 좌우할 수 있는 건 전혀 아니고요. 또 실제 재판이 벌어지는 경우에는 또 특별재판관을 거기에 이제 예를 들어 당사국인 경우에는 다시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분명한 사법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치주의가 적용되고 그리고 엄격한 재판 규칙과 그다음에 절차에 따라서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우리 법원과 비슷하죠. 그러나 어떤 국내 법원도 그 정치적 사회적 영향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조차도 제가 보기엔 서울민사중앙지법이 상당 부분 정치적 고려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판결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게 그럼 과연 회부할 수 있느냐? 참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현행 법률상으로는 회부가 좀 어렵습니다. 흔히 얘기하는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양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가기 때문에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 사안을 다투지 않겠다고 하면 우리는 갈 수는 없죠. 근데 그 이전에 국제사법재판소 규약 제 34조 1항 여기 보시면요. 네. 1항에 보면 only states, 그러니까 주권 국가만 may be parties in case before the court. 그래서 이 법원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사안은 어떤 특정인의 그 개인적 어떤 손해에 네. 대한 배상 문제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그 관할권을 인정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용수 할머니께서 네, 우리 정부에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네네네. 외교부에 네네. 이 역할을 해달라고 그렇죠.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1922년 이후에 판례들을 보면은 간혹 개인의 손해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한 적이 있는데 그 개인과 국가를 연결시키는 이제 그 매개가 외교적 보호라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네. 외교적 보호라는 건 자국민이 외국에서 어떤 손해를 받았고 그 손해를 스스로 자구할 수 없을 때 국가가 개입하는 국가의 권리입니다.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외교적 보호를 통해서 대한민국 외교부가 이용수 할머니를 대신해서 이 문제를 소를 제기하기에는 국내적 절차가 좀 완결됐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네. 국내 법원에서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끝난 상태입니다. 문제는 이것의 집행 문제거든요. 네. 집행 문제까지 관여는 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국제법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그런 식으로 형성돼 있는 법률의 구조와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참 안타까운 게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가서 이 이용수 할머니의 피해에 대한 또 일본의 그간의 잔악성을 다시 심리하고 판단받는 그런 기능은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국제법의 한계이기 전에 국제사회 자체의 한계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외교적 보호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보면은 뭐 예컨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한다면 일본 대사관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을 뭐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그건 큰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돼요. 왜냐하면 일본도 우리한테 같은 조치를 취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과 연계되는 이제 국제사법재판소의 선례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국가의 그 관할권 면제에 관한 사건이고요. 독일하고 이탈리아 간의 이제 사건입니다. 그 전제가 됐던 것이 이탈리아 대법원에서 이제 2004년에 다뤘던 페리니 사건이라고 해서 루이기 페리니라는 사람이 1940년대 초반에 그 전시 점령 기간 중에 독일에 잡혀가 갖고 강제 노역을 했던 사건이고요. 그걸 1998년에 이탈리아 법원에 그 독일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그런 소를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어요. 엄밀한 의미로는 패소가 아니라 그 관할권 면제 때문에 이것은 사안을 다룰 수 없다라고 결정이 났는데요. 대법원에서 그걸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이탈리아 대법원에서는 이런 주권 면제, 그 특히 관할권 면제의 문제는 인도주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갖고 이제 그 루이기 페리니가 결국은 승소하게 되고 독일에 대해서 이것을 배상하라. 예, 손해를 배상하라 했거든요. 그 뭐를 했냐면은 뭐 강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여기 나오죠 밀라노 근처에 그 빌라 비곤이라고 그 German Italian Center of European Dialogue, 뭐 유럽의 대화를 위한 독일 이탈리아 간 센터라고 해서 그게 엄청나게 멋진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데 어마어마하게 멋진 그런 궁전 같은 데를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들어갔어요. 독일이 난리가 났죠. 이제 그쯤 되니까 독일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그 관할권 면제 이론을 원칙을 어긴 이탈리아 대법원의 그 판결을 뒤집어 달라고 국제사법재판소에 이탈리아를 제소를 했습니다. 이탈리아는 거기 끌려갔죠. 뭐 아까 말씀드렸을 때 국제사법재판소는 뭐 양국이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유럽 국가 사이에는 1957년에 채택한 그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유럽 그 조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국이 전부 비준을 했기 때문에 거기 끌려갔고요. 이제 그리스까지 거기에 그 제3국 그 개입을 합니다.
예, 국제사법재판소는 결국은 이제 2012년 결정으로 그 관할권 면제를 적용해서 독일이 승소하고 독일 이 사건이 이제 다뤄질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승소를 한 결정이 있죠. 근데 이 문제가 그 재작년에 있었던 그 징용공 사건 때 우리나라 대법원이 직접 인용을 해요. 제가 알기로는 네. 국내 법원이 국제 판례를 직접 인용한 건 처음입니다. 특히 이제 대법원 같은 경우에. 예. 그래서 대법원 소수 의견에서 이 국제사법재판소 해당 그 판결을 그 인용하면서 개인의 청구권이 사실은 적용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진 않고 이 사안은 그 이 개인의 청구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청구권을 인정을 하되 단지 그것이 국가가 주권 국가가 그 상대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사안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관할권 면제의 전제 이론이 되는 것이 주권 면제 이론, 국제관습법상 적용 인정되는 그 주권 면제 이론이에요. 주권 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국가의 주권적 행위는 다른 나라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런 국제법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인정되던 그런 원칙인데요. 지금도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일본이 네.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한 적용하면서 거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네. 네. 너희들 나라가 그러니까 너희들의 법원이 네. 우리나라를 네. 함부로 네. 심판할 수 없어. 없다 그런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거는 일본의 입장은 현행 국제법의 흐름으로 봐서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두 가지 측면을 볼 수가 있는데 일본의 얘기에서 네네. 첫째로는 그런 말을 통해서 그 강제종군 위안부를 일본 정부가 기획했다라는 얘기를 반대로 인정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제가 일본 같으면은 네. 그건 우리하고 관계 없는 일이니까 미쓰비시에 가. 일본 정부는 그런 거 안 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안이 아니야. 너 지금 사람을 잘못 찾았어. 네. 번지수 찾아 제대로 가. 이거 문제가 라고 했어야 맞는 건데 주권 면제 이론을 들이대면서 네. 일본 정부가 했는데 우리는 너희들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네요. 일본은 그런 문제가 있고 둘째 문제는 뭐냐 하면은 독일은 이 사안에서 모든 배상을 다 끝냈습니다. 배상을 끝냈을 뿐만 아니라 루이기 페리니가 이탈리아 법원에 자신의 손해배상을 제기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위원회를 통해서 거론을 하고 이미 그 전에 4천만 마르크의 어마어마한 정부 측 배상과 한 명은 아니지만 당시에 2차 대전 때 저질렀던 그 잔혹행위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정부 측 배상은 물론이고 민간까지 다 나서서 아직까지 배상을 하고 있고 또 그 전제가 됐던 그리스에 있었던 디스토모 그 학살이라고 해서 1944년에 있었던 그 학살에 대해서도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갖고 사실관계를 확인했기 때문에 독일이 이탈리아에 소를 제기하면서도 이 실체적 사실관계를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잘못했고 이건 배상하지만 그 배상의 소의 대상이 독일 정부가 될 수는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구나. 아주 델리킷한 사건입니다. 한국 대법원이나 한국 법원이 쉽게 그냥 개인 청구권이 없어졌다고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절차적인 사안에 대해서 핀포인팅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전후 맥락을 너무 무시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디폴트 사건이라고 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큰 터닝 포인트이기는 해요. 과연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 국가 면제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 소수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데 현재까지의 국제사회의 일반적인 추세는 국가 면제, 주권 면제 이것을 지키고 있는 분위기 때문에 사실상 일본이 거부를 하면은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다투기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건 자체를 보면은 좀 법원이 약간의 이런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책임 회피를 했다고 할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1억 원 배상 판결을 했다. 우리는 책임 끝났고 그 다음에 집행은 정부가 해라. 행정부를 넘겼는데 집행 자체가 불가능해요. 이 법원 판결을 보면 예컨대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라고 나와 있고 보통 소송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피고가 일본국 정부인데 일본국 정부에 어디 가서 이거를 그 소송 비용을 내라고 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일본은 대응을 안 했고 벌써 재판이죠. 뭐 맘대로 해라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우리한테 숙제는 남는데 어쨌든 간에 그 주권 면제 이론에 기초한 국가의
주권 면제 원칙은 현재 국제법에 아주 강건합니다. 그건 또 이유는 있어요. 우리도 그것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주권 네, 면제도 네, 네. 손해배상에 있어서. 네,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이용수 할머니를 끝까지 보호해드리고 그 한을 풀어드리는 건 우리의 당연한 지금 의무인데 네, 네. 이 방식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어요. 아하. 네, 그렇습니다. 네, 그 함께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분들의 인터뷰가 네. 있었는데 이게 위안부 문제 ICJ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만 네네. 그래도 지금까지의 좀 추이를 지켜봤을 네. 때 ICJ에서의 그 기본 선례들은 이러했다라고 이러했다라는, 네. 이야기를 듣고 나니 네. 조금은 또 이게 좀 마음이 더 무거워지는데. 네, 본질수는 알고 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예, 이게 뭐 예. 아주 함부로 기대해서는 또 안 되는 거고. 문제들이니까 예. 어쨌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우리 민간 시민사회도 그렇고 방향을 알고 네네.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우리 법원도 정부는 좀 외교부는 꿀먹은 벙어리고 법원은 좀 모르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네. 또 일반적인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사안들을 국제사법재판소의 선리에 대한 조금 이해가 양쪽 다 조금 좀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진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일본과 독일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정말 이게 네. 추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군요. 엄청납니다. 진짜. 예. 아하. 그래서 이미 문명이 달라. 독일은 할 거 다 하고 네. 지금도 또 배상하겠다. 계속해서 또 알아보겠다. 끊임없이 하고 그리고 있고. 문제 제기한 거 실질적 사실관계 인정하면서 우리가 더 조사해갖고 배상하겠다. 단 그 배상의 상대 측이 독일 정부일 수는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지금도 인정되고 있는 국가의 관할권 면제 이론 그리고 주권 면제 이론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겠다. 하지만 이런 번지수로 오지 마라. 이런 얘기였고 국제사법재판소도 그 선에서만 그 실체적 사안을 다루는 건 아니고 요 문제에 대해서만은 주권 문제 이론에 대한 독일 측의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일본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자기들한테 소리죠. 유리한 그거 예. 하나만 가지고 지금 그리고 심지어는 이런 일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쁜.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일본과 독일의 결국 독일은 그렇게 반성하고 배상하면서 지금 유럽의 EU의 맏형이 됐잖아요. 지금 일본은 점점점 지금 그렇죠. 그렇게 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이용수 할머니의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풀어드리는 방법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한번 시간을 가지고 제가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어떤 루트를 따라가야 되는지 접근을 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지는지 그냥 아. 무작정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방식을 통해서 그것을 풀어나가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을 꼭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끝나면 저희 너무 힘들어요. 네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닙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용종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